안녕하십니까. 저는 밸런스 히어로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으로 3만 다운로드부터 5천만 다운로드까지 이제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아키텍처가 병원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는 이영진이고요. 밸런스 히어로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원래는 개발팀장으로 시작을 했다 지금은 인프라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인도에서 이제 선불 유심 밸런스 잔량을 확인하는 앱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능으로는 뭐 1단위 데이터 사용량 통계 정보라든지 뭐 잔액이 부족할 때 알림, 그리고 충전 기능하고요. 리워드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 뭐 토스와 같이 모바일 송금,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자 규모에 따른 인프라 확장 단계인데요. 제가 처음에 팀에 합류했을 때가 그 다운로드 3만 정도 수준의 이제 서비스였고요. 그때 처음 밸런스 히어로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밸런스 체크와 서비스 시험 단계로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기능이 많이 제공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 로그를 수집해서 앱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단계였고요. 그다음 한 2달 정도 뒤에 이제 15만까지 다운로드가 됐을 때는 특별하게 뭔가 많은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충전 기반 이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충전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인도 델리 지역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인도 티어 1 지역, 그러니까 큰 지역 4개를 추가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오픈해서 이제 100만 다운로드가 달성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인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1000만 다운로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좀 더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만,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에 인도에서 원래 쪽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인도 화폐를 좀 이제 국권을 없애고 신권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인도 사용자들이 이제 원래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비스가 갑자기 커지면서 저희도 이제 빨리 원래 사업에 따라가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본격화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이제 월렛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월렛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보안 요구사항들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 감사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보안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만일 때 제가 그 아마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아마도 웹 서비스 정도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팀이 개발자 안드로이드 2명, 서버 3명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서비스 시험 단계였고요. 그때 아마존 계정을 처음 이제 획득하고 이제 접속 방법을 듣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때 당시 구성했던 인프라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ELB 밑에 API 서버와 로그 서버를 두고 MySQL을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뭐 그 뒷단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이 그냥 서버 올리고 MySQL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했던 단계였고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배포도 뭐 SI 하드식으로 이제 로컬에 이제 와르 파일 생성해서 서버로 복사해서 올리고 이제 구동하고 그리고 이후 계속 사용자 확장될 거기 때문에 유저 관리를 위해서 이제 CMS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요. 인도가 네트워크 환경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제 서드 파티 뭐 SMS 업체라든지 뭐 이런 충전 업체를 서버 투 서버 간에 호출을 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1초 미만으로 걸리던 것들이 좀 인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막 10초씩 걸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이제 레비덴 큐를 로컬에 설치해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로그 서버, API 서버가 죽으면 바로 티가 나는데 이제 로그 서버 같은 경우는 죽으면 이제 당장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걸어서 서버가 죽는 것들을 알림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라와 위키를 구성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문서를 좀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슈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일일 가입자가 한 1000명 정도 유지하다가 점차 이제 3000명까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 뭐 5%, 10%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충전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역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그때가 15만 정도 단계였습니다. 15만 대에 이제 백단에 그 워커를 두게 되는 게 그 레이턴시 문제로 다 비동기로 처리한다고 워커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API 서버와 로그를 받는 API 서버가 운영 중이고, 이때 이제 MySQL 슬레이브를 구성해서 좀 리플리케이션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서비스들은 다 EC2에 직접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만 좀 돼서 제가 1차 목표가 100만 다운로드였기 때문에 이제 100만을 준비를 좀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선 API 오토 스케일링을 제일 먼저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AMI 기준으로 이제 뜨기 때문에 최종 형상을 배포하는데 젠키스를 통해서 최종 배포 파일을 S3에 올리고, 오토 스케일링 훅을 통해서 인스턴스가 구동될 때 최종 배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구동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로그도 점차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그DB를 분리하고 사용자 인증 토큰은 이제 캐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델립의 4개 지역을 오픈하면서 이제 100만을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오픈할 때가 50만 정도에서 이제 오픈 이후에 7일 정도 되니까 이제 100만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1일 가입자가 15만 정도로 증가했었고요. 그때 당시 인프라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T2 미디엄 인스턴스로 사용을 했었고요. T2 미디엄이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가 몰리면 밸런스가 깎이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다 확장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때 서버도 설치형인데 그 T2 미디엄으로 다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100만까지는 딱히 이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약간씩 이제 레이턴시가 조금씩 늘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때까지도 다 이제 퍼블릭 서브넷 위에 모든 인스턴스를 다 올려서 구성하고 운영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문제인지는 딱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었고요. 100만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좀씩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 대부분의 이제 핵심적인 불안은 이제 DB에 대한 이슈죠. 이제 DB를 스케일업 확장을 하거나 이제 사이즈를 늘리려 그러면 항상 중지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는 어떻게든 이관을 해야 된다, RDS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설치형 인스턴스에서 RDS로 이관하기 위해서 아마존 DMS를 사용해서 이관을 시작했습니다. DMS를 사용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리플리케이션 이후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중단 사항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Q를 쓰다 보니까 Q가 다 빠진 이후에 API를 다시 빌드해야 돼서 약간 한 5분 정도 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그는 더 이상 이제 DB에 넣을 수 없어서 ELK를 구성해서 로그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개발자 5명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도 개발하고 이런 인프라도 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담이 너무 커서 설치형들은 다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 이관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레비덴큐에서 SKS로 가고 설치형 맨캐시에서 아마존 엘스캐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 이제 5개 지역만 운영 중이다가 인도 전 지역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 추가 기능으로는 이제 저희가 포인트만 결제를 하게 해줬었는데, 이제 사용자 신용카드를 통해서 그 밸런스를 충전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나가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로 변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캣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매출을 이제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적용했고요. 한 1000만쯤 되니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APK를 디컴파일해서 이제 API들을 확인한 다음에 값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공격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뭐 IP 블럭이라든지 메시지가 변조됐는지 확인한다든지 디바이스를 중복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인도는 특이하게 루팅된 디바이스 비율이 저희가 로그 수집한 결과로는 한 40% 이상이 다 루팅을 해서 다양하게 일반 사용자들도 뭐 안드로이드를 조작한다든지 뭐 IMEI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블로그나 이런 데서 공공연히 이렇게 공유해서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인도가 약간 좀 소득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조그만 포인트를 주더라도 많은 공격을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천만부터 이제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구성 자체는 크게 많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RDS하고 이런 뭐 캐시 이런 것들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걸로 다 이관이 된 상태고요. 천만부터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저희가 이제 PG사를 연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보안이 제가 다 이제 퍼블릭 서브넷에 있다 보니까 퍼블릭 IP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띄우자마자 이제 외부에서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공격을 한다든지 시도들이 로그상으로 계속 잡히기 때문에 일단 퍼블릭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두고 이제 프라이빗넷으로 옮기기 시작했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옮기니까 이제 외부 인터넷을 위해서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용량 로그 분석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콜이나 이런 것들로 감당이 안 되고 GA에서 제공하는 이런 지표들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EMR과 키네시스를 구성해서 제플린으로 이제 로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DAU나 MAU 같은 것들 지표들도 내부적인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레디스를 통해서 캐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딱 마침 이제 인증서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ACM이 그 싱가포르 리전에 오픈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정도 때 아까 말씀드린 작년 10월쯤에 인도 화폐가 변화되면서 이제 저희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력 채용을 시작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개발팀이 5인에서 9명으로 늘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뭐 이렇게 전담하는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냥 조금씩 아는 지식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때 구성이 큰 구성에서 바뀐 건 없고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점점 내리고 있는 단계였고요. 2천만쯤 때 저희 이제 목표가 1억 다운로드로 내부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API 서버들이 다 모놀리식으로 이제 통으로 개발되어 있었는데 조그만 변경도 이제 전체 배포하는데 부담이 조금씩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를 시켰고요. 넷플릭스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를 써서 이제 변화를 했고, 치터들이 너무 다양하게 이제 저희도 모르는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프라우드 디텍트 시스템이죠. 이런 좀 미리 발견해서 차단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필요하게 돼서 구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부 이제 통계 지표는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프론트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런데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아마존 퀵사이트를 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NS 관리는 라우터 53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 초 1월 정도쯤에 이제 이 원래 그러니까 송금, 결제, 뭐 입출금 쪽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원래 라이센스를 획득한 이후에 그 인도에서 이제 은행과 이런 데서 연동을 해서 뭐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라이센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들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PCI DSS 인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프라 확장보다는 보안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시작해서 보안 쪽으로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보안 쪽으로 신경을 쓰기 전 단계의 인프라입니다. 기존과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냥 계속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인서스를 내리고 있는 단계였고요. 이때 이제 보안 요구사항 중에 이제 금융 쪽을 하다 보니까 로컬에 이제 금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 기존에 이제 싱가포르 리전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뭄바이 리전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요.
모바일 리전에서 이제 새로 VPC부터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초기 세팅할 때는 VPC 위에 그냥 인스턴스만 올리고 말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서브넷을 잘게 쪼개기 시작하고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네트워크 ACL, 라우터 테이블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들 중에 이제 모든 이런 이슈들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알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빅스와 그라파다를 추가해서 이제 알람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송합니다. 저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는 또 상당하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자들도 이제 아마존 계정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인프라 팀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거의 뭐 읽기 권한도 없는 수준으로 이제 접근 제한이 되고 한 사람이 또 많은 권한을 가지면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서버 시스템조차도 잘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IAM-롤과 오픈 VPN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 제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취약점 분석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도 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외부 침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와 인도 업체를 통해서 이제 침투 테스트를 요청을 해서 리포트를 받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서버에 대한 취약점 분석은 아마존 인스펙터를 써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를 돌리면 이제 취약점이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취약점을 제거하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 방화벽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WAF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게 이제 감사 로그 문제인데 EC2에 로그인을 하려는 시도가 5회 이상 발생하면 알림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와치 로그 스트림에 다 저장을 한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허가 거부 로그도 요구해서 VPC 플로우 로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형상 변경이나 뭐 계정 변경, 계정의 권한 추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력이 남고 관리가 되어야 돼서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컨피그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이력이나 로그인 뭐 시점 이런 감사 로그들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백업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저장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하고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때문에 S3를 충분히 활용을 했고요. 뭐 트랜지션 DB 같은 경우는 최장 7년까지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슈 때문에 일단 로컬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다 S3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인도 중앙은행 감사자한테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대응했을 때 인프라 구조고요. 보시면 위에 이제 관리 VPC를 두고 관리 VPC를 통해서만 이제 운영이나 스테이지, 뭐 QA 개발 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VPN 그룹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VPC나 서브넷이나 뭐 특정 인스턴스 레벨까지 이제 접근 제한을 하게 되고요. 이때 구성된 게 뭐 아래 위로는 그냥 A존, B존에 대한 구성이고요. 이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이제 DR을 재복구 시 이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IDC는 가기 싫고 해서 이제 아마존으로 구성한다고 A, B존으로 나눠서 이제 미러 사이트 형식으로 대응한다고 저희가 대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A존을 다 뭐 연습을 할 때는 재복구 테스트 할 때는 A존을 다 한 번에 날리고 B존으로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RDS 같은 경우도 멀티 AZ 환경에서 한쪽을 그냥 스탑시켰을 때 다른 쪽으로 바로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때 저렇게 잘게 쪼개진 이유가 이제 각 중요 시스템별로 허가 포트라든지 접근 제한을 다 두기 위해서 서브넷을 상당히 잘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관리 VPC 부분에서는 뭐 이런 위키나 지라, 뭐 자빅스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뭐 백신 서버, DLP 서버 등 이런 관리하는 쪽 시스템들이 다 관리 VPC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조는 앱에서 이제 키네시스로 바로 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키네시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하고 트랜스포밍하고 파티셔닝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S3에 다 업로드하게 저장소는 S3를 사용했었거든요.
S3에 다 업로드를 하고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약간 이상한 사용자들은 FDS 시스템에 보고를 하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플럭스 DB에 다 저장을 해서 이제 DAU나 이런 통계 지표들을 그래프 하나하나 제플린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전별이라든지 뭐 서클 지역별, 통신사별로 이제 이렇게 DAU나 MAU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3천만쯤 됐을 때 제일 문제됐던 게 이제 DB가 어느 순간 뭐 CPU가 높을 때 한 90까지 정도 RDS가 쳤을 때가 90이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빌드를 했는데 코드가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코리가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부하가 늘어나가지고 거의 99% 정도까지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때 한번 문제가 생겨서 RDS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포코나와 그래파너를 통해서 밑에 보시면 RDS 지표들을 이제 수집해서 관리하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좀 RDS가 약간은 좀 문제긴 하거든요. 성능적으로 이슈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코드상이 점점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쿼리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RDS는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시간이 너무 작아서 이제 미리 좀 지표를 보고 준비를 하려고 이제 모니터링을 구성하게 되고요. 5천만 다운로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5천만 다운로드 돌파하게 됐는데 RBI에 일단 리포트를 다 제공한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리포트 보고서를 받았는데 IDC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제 금융을 하는 데서 올거지 다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보안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성 중입니다. 기본 구성은 아마존 클라우드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IDC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할 예상이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아직 이슈로 남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마존을 쓸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IDC로 내려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좀 RBI와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3천만까지는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을 썼을 때 크게 서비스에 뭐 이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미리 저희가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계속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부담으로 다가왔죠. 특히 RDS 이관이라든지 뭐 인스턴스 서브넷을 쪼개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나 이런 것들을 미리 용량을 계산하지 않고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변경이나 장애가 닥쳤을 때 대응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아키텍처는 미리 조금 고민하시는 게 나중에 좀 이후 변경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천만까지는 아마존 설명서를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인터넷에 예제를 좀 보거나 개요만 보고 샘플로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3천만쯤부터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아마존 사용자 가이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서가 좀 많긴 한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한두 번 정독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만으로 국내에도 아마 이런 금융 쪽 하시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조금 이슈가 있을 텐데 토스도 아마 그런 이슈가 좀 있다고 들었긴 했었는데 아직 클라우드로 온전히 금융 서비스를 하기에는 힘들고요. 저희가 그 아까 세 장의 아키텍처 그림으로 최대한 우겨봤으나 결국은 IDC로 내려와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